깊은 산속 외진 마을 두매진골. 낮은 안개와 이끼 낀 돌담이 뒤덮인 구불구불한 길 끝에 한 채의 사랑채가 있었답니다. 그곳에서 연혼이라는 여인이 홀로 살아가고 있었지요. 연혼은 25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전염병으로 잃고 시댁에서도 외면당해 이곳으로 흘러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모산과 처음 만난 것은 이 산의 약초터에서였지요. 약초를 캐러 온 연혼과 실을 질러 온 모산이 우연히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이 꽃의 이름을 아시오? 더덕꽃입니다. 약재로도 쓰이지요. 그렇다면 아가씨는 약초에 대해 잘 아시는군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께 배웠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모사는 학문을 좋아하는 선비였고 연호는 마음씨 착한 처녀였지요. 사계절이 바뀌는 동안 두 사람은 그 약초터에서 만나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연호나, 내가 그대의 남편이 되어도 되겠소? 모산 오라버니. 그해 가을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작은 혼례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지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1년도 안 되어 마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모산도 그 병에 걸렸지요. 연호는 밤낮으로 간병했지만 남편의 병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연호나, 내가 떠나도 너만은 꼭 살아야 한다. 무슨 말씀이세요? 오라버니는 꼭 나을 거예요. 아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너는 나보다 강한 사람이니까 잘 살아갈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이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연호는 그 말의 진정한 뜻을 오래도록 이해하지 못했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시댁 식구들은 연혼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연혼에게 돌리려 했거든요. 내가 제대로 간병을 했다면 우리 아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어머님,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다고? 그럼 왜 우리 아들만 죽었단 말이냐? 시어머니는 연혼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있으니 우리 아들이 편히 가지 못하는 것 같구나. 이제 그만 떠나거라.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도 모산 오라버니를 지키지 못해서. 지켰다고? 내가 뭘 지켰다는 거냐? 그저 옆에서 구경만 했을 뿐이지. 연호는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물건들과 함께 이 외진 산골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때가 한겨울이었는데 눈 쌓인 산길을 혼자 걸어오면서 몇 번이나 죽을 뻔했지요. 두매진골에 도착한 연호는 마을 끝자락에 있는 빈 사랑채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붕기와 사이로 빗물이 새고 문살은 억새풀로 엮어 만든 허름한 집이었지요. 하지만 연혼에게는 그곳이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살아가기 어려웠습니다. 손에 익은 약초 캐기로 근근히 살아가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연혼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거든요. 저 여자 남편도 제대로 못 지킨 주제에 혼자 뭘 할 수 있겠어. 약초나 캐면서 살겠다지만 여자 혼자 그게 무슨 돈이 되겠나. 시댁에서 쫓겨났다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사람들은 그녀를 그늘 여자라 부르며 수군거렸답니다. 이런 말들이 연혼의 귀에 들려올 때마다 그녀는 가슴이 아렸지만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지요. 초여름이 되자 연호는 매일같이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채집했습니다. 새벽 이슬이 맺힌 더덕과 도라지, 한여름 볕에 말린 당귀와 청궁을 정성스럽게 손질해서 장에 내다 팔았지요. 하지만 장에 나가면 상인들이 약값을 터무니없이 깎곤 했습니다. 이런 걸 약초라고 가져왔나? 값을 반으로 깎아야겠소. 뭘 또 깎습니까? 이미 헐값인데요. 싫으면 가져가시오. 다른 사람들도 많으니까. 과부가 캔 약초는 효험도 없다더군. 어느 날 마을 이장인 길참이 갑자기 찾아와 말했습니다. 길참은 50이 넘은 중년 남자로
마을에서 꽤 세력이 있는 인물이었지요. 사실 그에게는 숨겨진 속셈이 있었습니다. 연운이 살고 있는 땅이 약초가 잘 자라는 좋은 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땅을 차지해서 자신이 약초 장사를 해보려는 마음이었거든요. 연운이 여기 땅이 마을 공용지가 될 것 같소. 앞으로 여기에 공동우물을 파고 빨래터도 만들 예정이니 빨리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좋겠소. 이장님, 저한테는 갈 곳이 없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그런 사정 모르는 바 아니지만 마을을 위한 일이니 어쩔 수 없소. 한 달 안에 정리하시오. 연호는 말없이 마루에 앉아 마른 풀을 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 집마저 없으면 나란 사람은 어디로 간담.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우물에 독이 돌았다는 괴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장마철에 더러워진 물 때문이었지만 사람들은 다른 이유를 찾으려 했지요. 그 여자가 밤마다 이상한 굿을 한다더군. 약초를 우물에 풀어서 사람들을 해치려 한다지. 그러게 말이야. 여자 혼자 사니까 마음이 비뚤어진 거야. 약을 다루는 연운이 무당이라는 말까지 나돌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양반댁 며느리 신이람도 연운을 몰아세우며 거리를 두려 했지요. 신이람은 연운보다 서너 살 많은 여인으로 예전에는 서로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하지만 신이람에게도 숨겨진 아픔이 있었지요. 첫 아이를 낳다가 아이를 잃고 그 일로 남편과도 소원해진 상태였거든요. 연운이 혼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부러우면서도 미웠던 것입니다. 연운이 요즘 마을에 이상한 일이 많다더군. 혹시 당신이 제가 뭘 했다는 겁니까? 이람 언니, 우리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 아닙니까? 아니, 그냥 조심하라는 말이요. 요즘 사람들 말이 험하거든. 하지만 신이람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 그리고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밤마다 마당에서 낯선 짐승 소리가 들리고 부서진 항아리며 사라진 물건들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들짐승들의 소행이라 생각했지만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지요. 연호는 밤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창틈으로 바깥을 살펴보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이제 3년이 되어갔지만 연호는 여전히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아침이면 옆자리가 비어있는 현실에 또다시 절망하곤 했지요. 모사나, 내가 왜 이렇게 혼자 남겨졌을까? 내가 말한 살아야 한다는 게 이런 뜻이었나?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연호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뿐이었습니다. 비가 억수로 퍼붓던 어느 날 밤, 천둥과 번개가 밤하늘을 가르며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연호는 새는 지붕 때문에 이곳저곳에 그릇을 받쳐놓고 있었지요. 그때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사랑채 마당 구석에서 새 한 마리가 날개를 접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또 다른 들짐승이 들어왔나 싶어 빗자루를 들고 쫓아가려다가 번개 불빛에 비친 그 생명이 제비임을 확인했지요. 젖은 깃털, 흐트러진 호흡, 축 늘어진 날개를 보며 연호는 말없이 마당에 무릎을 꿇고 손끝으로 제비의 가슴을 살짝 눌러보았습니다. 이 비에 어디서 왔을까? 너도 날 버리고 갈 건가? 살아는 있었지만 금세라도 숨이 끊어질 듯했지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끝내 제비를 안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연혼의 눈빛에는 내가 살리고 싶은 것이 이 생명인지 내 안에 무언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답니다. 연호는 남편이 쓰던 베개를 뜯어 제비에게 작은 깃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솥에 물을 데워 깃털을 조심스럽게 닦고 들쑥날쑥한 숨결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지요. 너도 날 두고 갈 텐가. 모두들 나만 남겨두고 떠나는구나. 바깥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작은 등잔불만이 깃털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호는 밤새도록 제비 곁을 지켰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제비는 여전히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연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더욱 정성스럽게 돌보기 시작했지요. 방 안에는 제비를 위한 작은 둥지가 마련되었습니다. 연호는 매일 아침 약초를 다려 제비의 부리 근처에 놓고 깃털 사이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지요. 이 돌봄의 시간은 단순한 간병이 아닌 자기 내면의 외로움을 되돌리는 의식 같았습니다. 괜찮다. 사람만 줘라. 나처럼 혼자 남겨지지 말고. 연혼의 속삭임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제비는 처음 며칠 동안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끔 고개를 들어 연혼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하지만 연호는 그 작은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마치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전하려는 것 같기도 했지요. 제비를 돌보는 중에 연호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모산과의 마지막 장면을 꿈에서 반복적으로 보게 되었지요. 하지만 기억과는 조금 다른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남편은 언제나 같은 말만 남기고 사라졌지요. 연호나, 너는 아직 혼례가 끝나지 않았구나. 진짜 이별을 하지 못했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모산 오라버니, 혼례가 끝나지 않았다니. 너는 나를 보내지 못했고, 나도 너를 제대로 보내지 못했다. 그래서 너는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야. 연호는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확실하지 않았지요. 어느 날 제비의 발목에서 이상한 것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붉은 실로 만든 작은 조각이었지요. 연호는 그 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오래된 비단 매듭함을 꺼내 보니 남편이 떠나기 전 만들어준 혼례용 매듭끈과 똑같은 문이었거든요. 이게 어찌 된 일인고. 설마. 연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 실 조각을 만져보았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만들어준 것과 같은 재질, 같은 색깔이었지요. 한편 마을에서는 연혼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더욱 퍼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 연혼이 이상한 새를 들였다는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지요. 그 여자가 밤마다 새와 이상한 의식을 한다더군. 새를 통해서 마법을 부린다는 말도 있던데. 역시 수상한 여자였어. 일찍 쫓아냈어야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밤, 연혼에게 진짜 위험이 닥쳤습니다. 제비를 돌본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지요. 연혼이 잠들어 있는데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살펴보니 낯선 남자 둘이 집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웃 마을에서 온 도둑들로 연혼이 보물을 숨겨두었다는 소문을 듣고 온 것이었지요.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금은보화가 숨겨져 있을 거야. 여자 혼자 사는데 뭐가 그리 대단하겠어. 후딱 찾아서 가자. 연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제비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부엌 쪽으로 들어오려 하자 연호는 용기를 내어 소리쳤습니다. 누구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둑들은 깜짝 놀라며 도망갔지만 연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다행히 제비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위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연혼이 제비에게 줄물을 가져오려다가 마당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지요. 제비가 있는 방 창문 아래에 곡식이 뿌려져 있었는데 그 곡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연혼이 자세히 살펴보니 곡식에 독이 발라져 있었어요. 누군가가 제비를 죽이려고 독을 탄 먹이를 뿌려둔 것이었지요. 이게 무슨 짓이야? 누가 이런 짓을? 연호는 급히 그 곡식들을 다 치워버리고 제비가 있는 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제비는 무사했지만 연혼의 가슴은 두근거렸지요. 그날 밤 연호는 잠들지 않고 지켰습니다. 과연 자정이 넘어서 그림자 하나가 마당으로 들어왔지요. 연혼이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내다보니 뜻밖에도 신이람이었습니다. 신이람은 또다시 독이 든 곡식을 뿌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연호는 참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람 언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신이람은 깜짝 놀라며 돌아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호나,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왜요? 왜 제비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 새 때문에 너만 특별해 보이잖아. 사람들이 너만 신기하게 여기고 나는 늘 그림자 같은 존재였어. 연호는 신이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 제비는 죄가 없어요. 언니도 힘든 일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우리 어릴 때처럼 서로 도우면서 살아요. 신이람은 한참을 울다가 독이 든 곡식을 모두 치워주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연호나. 나도 아이를 잃은 적이 있어. 언니, 첫 아이를 낳다가 죽었어. 그 일로 시댁에서 구박받고 남편도 날 원망했지. 그래서 너가 남편과 행복했던 시간이라도 있었다는 게 부러웠던 거야.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조금씩 화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도 더욱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연혼이 이제 정말 마지막이오. 금쪽 같은 땅을 쓸데없는 새에게 빼앗기냐? 얼른 정리하고 나가시오. 이장님,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비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어요. 제비가 뭐가 중요하다고. 당장 내일까지 나가지 않으면 사람들을 시켜서라도 쫓아낼 거요. 바람이 센 어느 날 밤, 마당 쪽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항아리 옆에 쌓아둔 마른 풀더미에 불씨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지요. 이번에는 불이 생각보다 크게 번져서 사랑채 전체가 위험해졌습니다. 연호는 몸을 날려 제비가 있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연기가 자욱해서 숨을 쉬기도 어려웠지만 제비를 먼저 끌어안고 밖으로 나왔지요. 너라도 떠나면 나는 뭘로 남나. 너만은 꼭 살아야 해. 이 순간 연호는 자신이 제비에게서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바로 살아있음의 의미였지요. 누군가를 지키고 돌보는 일, 그것이 자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불이 크게 번지자 마을 사람들이 뛰어와서 함께 불을 껐습니다. 연혼이 위험을 무릅쓰고 제비를 구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지요. 연혼이가 목숨을 걸고 새를 구하네.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너무 매정하게 대했던 것 같아. 화재 후 제비는 오히려 더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깃털을 고르고 날개를 펼치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지요. 연호는 마당에서 제비를 날려보내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몇 걸음 날아가다가 떨어지던 제비가 점점 더 멀리, 더 높이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호는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해야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지요.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마지막 날 아침, 제비가 연혼의 손등 위에서 작게 울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연호는 문 앞에 앉아 오래도록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남편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답니다. 이제 보내마. 모사나, 나도 이제 보내는 법을 배우는 것 같다. 제비가 사라진 후방 안이 공허했지만 더 이상 죽은 공간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연호는 오래 닫아두었던 장롱을 열고 남편의 낡은 글씨가 담긴 한지 뭉치를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그 안에는 남편이 썼던 시와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호는 처음으로 그것들을 차근차근 읽어보았지요. 연혼이에게 나는 늘 그대가 나보다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소. 그래서 내가 떠나도 그대는 잘 살아갈 것이라고 믿었소. 이때 연호는 처음으로 혼자 있어도 나다라는 감각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연혼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지요. 고개를 들어보니 제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깃털이 윤기가 나고 날개짓도 경쾌했지만 어딘가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었지요. 제비는 부리에 붉은 보자기를 물고 마당 한가운데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다시 왔구나. 무엇을 가져온 거냐?
연혼이 조심스럽게 그것을 풀자 금은보화와 옥장 신구, 그리고 낡은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연호는 그 보물들을 보고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편지에 적힌 글에 눈이 멈춰버렸지요. 편지는 분명히 남편의 글씨체였습니다. 만약 그대가 아직 이 집에 머물러 있다면 나는 하늘 아래 어디선가 그대를 보고 있을 것이오. 그대가 겪은 고통에 대해 사죄하오. 내가 끝내 말하지 못한 것들이 그대를 괴롭혔을 것이오. 나는 그대가 나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그대를 더 깊은 슬픔에 빠뜨린 것 같소. 이제라도 그대가 자유로워지기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연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얼마나 미안해했는지가 느껴졌지요. 제비는 잠시 머무르다 다시 하늘로 날아갔지만 연호는 제비가 완전히 떠났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을 장터에 연혼이 귀한 물건을 얻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어떤 이들은 그녀를 신령으로 여기고 어떤 이들은 도둑이라 의심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칠 후 관청에서 수사관이 파견되어 온 것이었지요. 이장이 연혼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수사관은 중년의 엄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연혼의 집을 샅샅이 뒤지며 물었지요. 연혼이라는 자, 이 보물들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밝히시오. 제비가 가져다 준 것입니다. 제비가 웃기는 소리 말고 똑바로 말하시오. 새가 어떻게 보물을 가져다 줘? 정말입니다. 제가 다친 제비를 돌봐줬더니 고마움의 표시로 가져다 준 것 같아요. 수사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관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당 위로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와서 수사관의 모자 위에 앉은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작은 무언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은 작은 금붙이었는데 연혼이 가지고 있던 보물과 똑같은 재질이었습니다. 수사관은 깜짝 놀라며 제비를 바라보았지요. 이게 정말 제비가? 제비는 수사관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수사관은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다가 연혼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일이로군.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니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소. 그런데 평화로운 일상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연혼이 제비로부터 보물을 받았다는 소문이 멀리까지 퍼지자 이상한 사람들이 마을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어느 날 마을에 중년 남자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떠돌이 상인이라고 소개했지만 연혼을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연혼이라는 분이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저도 신기한 제비 이야기를 들어서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사실 저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보세요. 이 제비가 저에게 가져다 준 보물입니다. 그 남자는 조그만 보자기를 풀어 보였습니다. 안에는 연혼이 받은 것과 비슷한 금붙이들이 들어 있었지요. 하지만 연혼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제비가 가져다 준 것입니까? 물론이지요. 제 제비는 더 똑똑해서 훨씬 많은 보물을 가져다 줍니다. 혹시 거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때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장에 갇힌 제비 한 마리가 몹시 괴로워하며 울고 있었어요. 연혼이 자세히 보니 그 제비의 발목에는 억지로 붙인 것 같은 가짜 실이 묶여 있었습니다. 이 제비, 아픈 것 같은데요? 아, 그냥 좀 예민해서 그래요. 곧 괜찮아질 겁니다. 하지만 연호는 그 제비의 눈빛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신호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보여준 보물들도 자세히 보니 겉만 번쩍하는 가짜였지요. 당신, 혹시 이 제비를 억지로 가둔 것 아닙니까?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 제비라니까요. 연혼이 새장에 다가가자 그 제비는 더욱 간절하게 울었습니다. 연호는 조심스럽게 새장 문을 열었고
제비는 즉시 하늘로 날아가 버렸지요. 아, 내 제비가. 그 순간 하늘에서 여러 마리의 제비들이 날아왔습니다. 연운이 돌봐준 그 제비를 포함해서 말이지요. 제비들은 사기꾼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울어댔고 그의 가짜 보물들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상한 새들이. 마을 사람들이 소동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땅에 떨어진 가짜 보물들을 본 사람들은 분노했지요. 이 사기꾼아, 우리 연운이를 속이려 했구나. 당장 마을에서 나가. 사기꾼은 황급히 도망쳤고 마을 사람들은 연운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밤, 연운이 잠들어 있을 때 검은 그림자들이 사랑채를 둘러쌌습니다. 다른 마을에서 온 도적대였지요. 조용히 해. 그 여자를 데려가서 보물 숨긴 곳을 불어라. 도적들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려 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까악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십 마리의 제비들이 한꺼번에 날아와 도적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으악, 새들이 공격한다. 이게 뭔 일이야? 제비들은 도적들의 얼굴과 손을 쪼아대며 쫓아냈습니다. 연호는 소동에 깨어나 밖으로 나와 보니 제비들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는 것을 알았지요. 고맙다, 얘들아. 너희가 나를 지켜준 거구나. 이 소동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연운이 무슨 일이야? 도적들이 왔었는데 제비들이 쫓아줬어요. 제비들이? 정말 신기하네. 사람들은 연운 주변에 제비들이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그해 여름, 마을에 진짜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내린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커진 것이었지요. 마을 뒷산의 바위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언제 굴러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다가 마을이 매몰되겠어. 피해야 하나? 어디로 피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연운이 나섰습니다. 모두들 진정하세요. 제가 산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연운이 위험해. 하지만 연운은 이미 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약초를 캐러 다니며 산의 구석구석을 아는 연운은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안전한지 잘 알고 있었지요. 산에 올라가 보니 정말로 큰 바위 하나가 금이 가면서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위가 떨어지면 마을 우물과 몇 채의 집이 위험해질 상황이었지요. 이걸 어떻게 하지? 그때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와 연운의 어깨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바위 반대편으로 날아가더니 특정 지점을 가리키며 울었어요. 연운이 그곳을 살펴보니 작은 배수로를 만들 수 있는 자연적인 홈이 있었습니다. 물기를 돌려서 바위 주변의 흙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곳이었지요.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연호는 급히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모두 함께 도와주세요. 뭘 하면 되지? 돌과 흙을 가져와서 물기를 돌려야 해요. 마을 사람들은 연혼의 지시에 따라 밤새도록 작업했습니다. 물기를 돌리고 바위 주변을 단단하게 다져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 위험했던 바위는 안전하게 고정되었고 마을은 무사했습니다. 연혼이가 마을을 구했어. 정말 대단해. 제비가 도와준 것도 신기하고. 이 일로 연호는 마을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동이 끝나고 며칠 후 뜻밖의 방문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연혼의 옛 시댁 식구들이었지요. 연혼아, 우리야. 시어머니와 시숙, 그리고 시누이까지 모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혼이 보물을 얻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어요. 어머님, 어찌 이곳까지.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우리가 너무 매정했던 것 같아서 찾아왔다. 하지만 연호는 그들의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수상했지요. 사실은 말이야, 연호나. 내가 혼자 살기 힘들 텐데 우리와 함께 돌아가는 게 어떨까? 보물도 혼자 간수하기 어려울 텐데 우리가 도와주마. 연호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이곳이 제 집이에요. 이 마을 사람들이 제 가족이고요. 뭔 소리냐? 혈육이 어디 가니?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연혼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서 무슨 일인지 궁금해한 것이지요. 연혼이 무슨 일이야? 이분들이 누구지? 신이람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연혼이를 괴롭히는 거라면 우리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길참 이장도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연혼이는 우리 마을의 소중한 사람이요. 함부로 데려가려 한다면 안 되겠소. 시댁 식구들은 마을 사람들의 단결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연혼아, 정말 여기서 살겠다는 거냐? 네, 어머님. 이곳이 제가 진짜 살고 싶은 곳이에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미안하다, 연호나. 뜻밖의 사과에 연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너를 내쫓은 것은 우리 잘못이었어. 이제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연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서로 원망하지 말아요. 시댁 식구들은 하루 머물다가 떠났지만 이번에는 마음을 비우고 진심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연훈이 일어나서 마당으로 나가보니 작은 새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새끼 제비 한 마리와 붉은 실로 묶인 매듭 하나가 있었지요. 연호는 실매듭을 보고 자신의 홀레날 입으려 했던 비단 저고리를 떠올렸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무늬의 매듭이었거든요. 그녀는 그 매듭을 풀지 않고 조심스럽게 품에 넣었답니다. 이제 무엇을 말하려는 거냐, 모사나. 새끼 제비는 며칠 동안 연혼의 돌봄을 받은 후 어미를 찾아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매듭은 여전히 연혼의 품에 남아 있었지요. 이 장면에서 연호는 깨달았습니다. 제비는 더 이상 단순한 새가 아니라 잃었던 인연의 상징이자 연혼 자신이 잊고 있던 내면의 일부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 연호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고 오열했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지요. 당신이 끝내 말하지 못한 것이 내 안에 남았소. 그럼 이제 내가 꺼내겠소. 처음으로 연호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왜 나만 남겨두고 가셨소? 왜 아무 말씀 없이 떠나셨소?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혼자 모든 걸 결정하셨소? 연호는 울면서 남편에게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쏟아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시댁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당신만 기다렸소. 그런데 당신은 편지에서 나를 잊으라고 하시네요. 한참을 울고 난 후 연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대를 미워하지 않으리. 하지만 그대도 나를 제대로 보내주시오. 그리고 남편의 영정 앞에 깊이 절을 올렸지요. 다음 날부터 연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비가 남긴 금은보화 중 일부를 사랑채 보수와 생계에만 조심스럽게 사용했지요. 지붕에 구멍을 막고 새는 벽을 고치고 마당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나머지 보화는 장터를 통해 아이들을 위한 겨울옷과 책을 사주고 마을 우물 수리비로 기부했지요. 사람들은 연혼의 행동에 놀랐습니다. 연혼이가 우물 수리비를 냈다고? 정말 그 보물이 신령이 주신 거였나 보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마을 사람들은 점차 경계심을 풀고 연혼에게 조금씩 말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혼이 고마우이다. 우물이 깨끗해졌소. 별 말씀을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연호는 보화보다 중요한 것이 자신이
이제 두려움 없이 사람을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처음으로 연혼의 사랑채 앞에 놀러 왔습니다. 제비 할매, 제비 할매. 아이들이 그녀를 제비 할매라 부르며 장난삼아 따라다니기 시작했지요. 할매, 제비는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로 갔단다. 하지만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 신이람은 어느 날 연혼과 마주한 자리에서 말없이 떡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말하지 않고 고요 속에서 관계의 복원을 받아들였답니다. 연혼이 그동안 미안했소. 저도요, 언니. 이제 다시 친하게 지내요. 연호는 매일 아침 마당을 쓸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제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슬프지 않았지요. 제비는 이미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끝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처마 밑에 붉은 실로 묶인 작은 깃털 장신구 하나가 걸려 있었지요. 그것은 과거 남편이 만들어 주었던 것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연호는 그것을 떼지 않고 그대로 둔 채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맙다, 모사나. 이제 정말 안녕이구나. 어느 깊은 밤, 연호는 마지막 의식을 치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래 잠가두었던 장롱을 열고 홀레복 자락을 꺼냈지요. 불에 타 반쯤 그슬린 매듭실을 다시 꿰매며 스스로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대를 보내려 하니 그제야 내가 사라지더이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연호는 산 중턱의 옛 약초터로 올라갔습니다. 이곳은 남편과 처음 마주친 장소이자 처음 혼례 약속을 나눈 자리였지요. 연호는 그곳에서 혼자 홀레복 자락을 꺼내 펼치고 깃털 장신구를 놓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매듭이 풀려 한 줄기 실이 바람 따라 흩어졌지요. 이제 진짜 혼례를 끝내겠소. 모사나, 당신도 편히 가시오. 연호는 눈을 감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답니다. 그녀는 비로소 혼례를 끝낸 것이었지요. 산에서 내려온 연혼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은 가벼운 걸음이었지요. 시간이 흘러 마을 아이들이 사랑채 앞에 자주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연호는 아이들에게 약초 이름을 가르쳐주고 실매듭 만드는 법도 알려주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 연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연혼을 찾았고 연호는 언제나 기꺼이 도와주었지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연호는 이제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문틈에서 작은 제비가 날아나오는 것 같았다고 말했지요. 할매, 아까 방에서 제비가 나오는 걸 봤어요. 어른들은 웃으며 넘겼지만 연호는 조용히 아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제비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니까. 그날 저녁 처마 밑 깃털 매듭이 바람결에 흔들리는 것을 보며 연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았고 사람들과 함께여도 움츠러들지 않았지요. 두매진골의 제비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가끔 연혼의 집 처마에서 작은 제비가 날아오르는 것을 본다고 말하곤 했지요. 그것이 정말 제비인지 아니면 연혼의 마음이 날갯짓하는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연호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젊은 며느리들은 연혼에게 살림살이를 배우러 왔고 아이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지요. 어느 봄날 한 젊은 과부가 연혼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연호는 그 여인을 따뜻하게 맞아주며 말했습니다. 아이야, 슬픔은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란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슬픔마저도 너를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 여인은 연혼 곁에서 새로운 삶을 배워나갔고 훗날 또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연혼의 집 처마에서 제비를 본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연혼을 지켜주는 남편의 영혼이라고 믿었고, 어떤 이들은 단순히 철새가 둥지를 튼 것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호는 이미 자신만의 평화를 찾았고 그 평화가 마을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었으니까요.